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확정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힘입어 시들했던 남북 경협주가 다시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에서도 BMW 차량의 주차를 막자 BMW 차주들이 정부에도 소송을 걸고 나섰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내 한 벤처기업의 핵심 기술을 베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와 공사비 부풀리기 방지란 명분을 내세웠고 건설업계는 영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추진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원가 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객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는 물론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총 3,200억 원 규모의 공사까지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2016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원가 공개를 지시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도 검토 중이라며 아파트 건설 원가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청년들이 내 집 장만하는데 왜 15년에서 25년이나 걸리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계약 금액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뭔지를 내역서까지 같이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였는지.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 계획이나 계약 현황 등을 공개하게끔 돼 있지만 구체적인 항목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원가 공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원가 공개를 두고선 찬반이 팽팽합니다. 찬성 측은 세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세금을 낸 시민들이 나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특히나 이것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서울시 등 기타 지자체와 중앙정부로 확산이 돼야. 반면 영업 노하우 등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업체가 한 건설업체하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또 건설업체, 다른 건설업체하고도 저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게 보는 그 공사 금액이 노출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그 업체에도 겪게 되겠죠. 국토부 관계자는 원가 공개 논란을 두고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 확정에 이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언급하자 시들했던 남북 경협주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대감뿐인 상승이란 의견도 있지만 기관이 일부 남북 경협주 매수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남북경협주 현대엘리베이터는 남북이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연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주가가 8.5%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 13일 고위급 회담 이후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 발표되지 않자 주가가 5.4% 가까이 하락했지만 9월 중순쯤 개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14일 주가는 다시 5% 이상 올랐습니다. 성신양회도 10일에는 8% 이상 상승했지만 13일 8.5% 가까이 추락했고 14일에는 7.7% 오르며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어제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힘입어 오늘도 남북경협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화공영은 5% 이상 올랐고 좋은 사람들도 5.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 어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으로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남북경협주의 상승세에 대해 실체 없이 기대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전형적인 테마주의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관 투자자들도 남북경협주를 매수하고 있다며 경협주를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기관 투자자가 매수한 금액은 총 471억 원이 넘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같은 기간 기관이 약 3,074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 열릴 남북정상회담과 유엔 총회가 남북경협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BMW 차주들이 최근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소송을 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 일부 주차장에 주차 금지가 이뤄진 데 이어 정부 청사에서도 BMW 차량의 주차를 막자 차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겁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BMW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47만 명 넘게 가입돼 있는 이곳엔 최근 BMW 화재 사태에 대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15,000대가량이 운행 정지된 데다 서울과 대전, 세종 등 정부 청사에서도 주차 금지령을 내리자 BMW 차주들의 감정이 격해진 겁니다. 이들은 그동안 법무법인을 통해 제조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왔는데 이번엔 정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면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건 정부, 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정부에 소송을 걸어야 된다며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 화재 원인 조사하는 그 담당이나 관료나 또 환경부에서 이 EGR 모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리콜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환경부의 담당자나 그냥 손 놓고 있었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감사가 실시되고 또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묻는. 한편 BMW 화재 피해 차주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속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자동차 주행 시험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BMW 520D 차량을 지속적으로 고속 주행하여 화재 원인을 찾아내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또 시동을 건 BMW 120D 차량을 주차한 채 에어컨을 지속적으로 가동시켜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시험을 실시하는 시뮬레이션 테스트도 제안했습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문제 외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국내 벤처기업의 핵심 기술을 베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스타트업은 명백한 기술 침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은 자신들이 먼저 기술 개발에 나섰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기술 탈취를 뿌리 뽑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정부 기관과 스타트업의 공방이라 모양새가 더 좋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 자체가 스타트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알약 모양의 센서를 소의 입으로 넣어줍니다. 이 알약은 소의 첫 번째 위에 자리 잡아 체온 등 소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아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의 질병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스타트업인 유라이크 코리아가 지난 6년 동안 1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개발한 이 기술을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이 그대로 베껴 자신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유라이크 코리아의 추구관리 시스템 라이브케어를 모방하여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고 개발 과정에서 유라이크 코리아가 보유한 원천 기술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농촌진흥청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한 명백히 스타트업 죽이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농진청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스타트업보다 먼저 기술 연구를 시작했고 실제 기술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소의 체온으로 활동량을 추정하는 스타트업의 기술과 달리 농진청은 체온과 활동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앞서서 연구를 시작했죠. 2010년도에
관련 연구를 준비를 했고, 그래서 2011년부터 기초 연구를 시작했죠. 그런 게 온도만 했는데, 저희들은 온도 플러스 아까 활동량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보성, 차별성을 있다고 판단하고 나갔고. 현재 농진청은 특허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특허 등록까지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평균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허청은 진보성과 신규성을 기준으로 특허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허청의 판단이 남은 가운데 이러한 공방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없는 스타트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요즘은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이나 고시텔 등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죠. 도심 가까이에 살수록 젊은 층일수록 더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영세 상인들이 입주한 상가 건물을 포함해 이러한 집합 건축물의 관리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곳의 관리비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영세 상인들이 과도한 관리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집합건축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현장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국에 약 56만 개에 달하는 집합건축물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법 입법을 올해 안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비와 비교해서 과도한 이유는 관리비의 징수와 사용이 아파트에 비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 건물에 대해서도 또 집합 건물의 관리인에 대해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공개하게 하는 의무를 법제화해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건축물법은 상가, 오피스텔, 연립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행법상에는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보장하는 의무부과 조항이 없습니다. 일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등이 공공부문의 감시와 감독을 받고 있지만 이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난방식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 고시텔이나 원룸, 빌라 나 영세 상인들이 입주한 상가 건물은 물론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미 서울시 1인 가구는 30%를 육박하고 있다면서 현재 12만 7천 동에 달하는 집합 건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긴박한 상황이라며 개정법 입법에 힘을 실었습니다. 입주민을 위한 관리보다는 관리비를 뜯어내기 위한 관리를 하기 일쑤이지요. 아파트보다 두세 배 비싼 관리비를 부과하면서도 관리 서비스는 고시텔 수준이기 십상입니다. 초기 6개월 동안 90만 원대였던 관리비가 교보문고 입점 이후 17만 원에서 18만 원대로 폭등했어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죠. 한편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 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된 바닥 면적 기준을 풀겠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기존의 LTE보다 20배 이상 빠른 5G 시대는 내년 3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5G 망을 활용한 스마트폰은 언제쯤 손에 쥐게 될까요? 스마트폰 제조사들 간의 세계 첫 5G 스마트폰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LTE보다 20배 이상 빠른 차세대 네트워크 5세대 이동통신. 100개의 화면 가운데 내가 원하는 각도의 영상을 골라보고 고화질의 영화를 5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 경험은 5G에 맞는 스마트폰 출시로 처음 현실에서 느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차세대 네트워크망에 맞는 스마트폰 출시를 위해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내년 3월 국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일정에 맞춰 5G 스마트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최근 내년 3월 국내에서 5G 상용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업계 최초로 5G 무선 통신이 가능한 통신칩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5G를 통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바일 부문의 판도를 흔든다는 포부입니다. LG전자는 미국 주요 통신사 중의 하나인 스프린트와 손을 잡고 미국 시장을 공략합니다. 스프린트는 최근 미국 최초 5G 폰 출시를 선언하며 미국 첫 5G 폰은 LG전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인 화웨이도 내년 6월 5G 전용 스마트폰 출시 계획을 밝히며 세계 첫 5G 스마트폰 타이틀 경쟁을 놓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G는 정체기에 빠진 스마트폰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별다른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며 정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G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혁신적인 서비스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내년 출시되는 5G 폰의 출하량은 2021년까지 1억 1천만 대가 팔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깜깜이 투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온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공시가 강화됩니다. 신약 개발과 라이센스 계약 등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더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4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며 주가가 반토막난 차바이오텍.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산해 전년 실적을 흑자로 결산한 것이 드러난 탓입니다. 이처럼 제약바이오 기업은 회계 처리 방법이 제각각인 데다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투자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상당수 제약바이오 기업은 그동안 신약 개발, 기술 수출 등 단순하고 부실한 공시를 내며 주가 상승을 유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만 봐도 성공 확률은 9.6%에 불과합니다. 개발 후 임상 1상, 2상, 3상 및 판매 승인까지 거쳐야 출시가 되며 출시 후 투자 비용을 회수할 만큼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부실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3분기부터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내용을 더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약 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 개발 활동, 라이센스 계약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부분에 기재하도록 통일시키기 위한 모범 기재 서식을 마련합니다. 기존엔 정보가 누락되거나 기업별로 기재 방식이 달라 투자자들이 정보를 제대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연구 개발 활동은 단순히 관련 조직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력의 구성,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연구 개발 비용 역시 원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위탁 용역비 등 성격별로 분류 기재하고 정부 보조금은 연구 개발 비용 지출에서 차감해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이센스 계약은 매출 계약 등 성격이 다른 계약과 혼재하지 않도록 계약별로 분류 기재하고 각 계약마다 특성 및 리스크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 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도서 벽지에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 의료하는 건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 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 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89%에 해당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에 대해서 2019년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또 2019년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신고 내용 확인도 면제됩니다. 또 수익 금액 규모가 작은 50만 개 소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KB금융그룹과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금융특화 스마트폰인 갤럭시 KB스타를 출시했습니다.
갤럭시 KB스타는 금융서비스 공간인 KB스퀘어가 탑재돼 계좌 뷰와 퀵 메뉴 등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계좌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잠금 화면에서 바로 빠른 계좌이체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KB금융의 앱과 서비스가 기본 탑재돼 은행과 증권, 손해보험, 카드 등 7개 계열사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KB금융 계열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매할 때 통신사 선택 약정 할인 외 KB금융 금융상품과 연계된 포인트 혜택도 적용됩니다. 출시 모델은 최근 공개된 갤럭시 노트 9을 포함해 갤럭시 S9과 갤럭시 A8으로 정식 판매일은 모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카드업계 순이익이 1년 전보다 30% 이상 급감했습니다. 신한, 삼성 등 8개 전업카드사 공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모두 9,669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1.9% 줄었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 세금 환급 등 일회성 요인으로 카드업계 이익이 전년 대비 35% 이상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맹점 수수료율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달 말 소액결제 업종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포함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1번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전거래일보다 0.8% 내린 224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1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터키발 불안감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도나 우려까지 겹친 것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내 총생산의 세계 순위가 한 계단 밀려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1인당 국민총소득과 물가를 반영한 1인당 GNI 순위는 14계단이나 뛰어 31위를 기록했습니다. 윤석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상법에도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을 작성한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청년 희망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200명의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협력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하미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상 해안과 남해안의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때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50, 많은 곳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경상 내륙과 전라 내륙으로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저녁까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상층에 있는 한기가 일시적으로 남하하면서 열대야 현상은 수그러들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동쪽과 서쪽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는데요. 동풍이 유입되면서 한낮엔 속초가 25도, 대구 28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반면 서울은 34도, 대전, 광주 32도로 폭염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제주도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34도, 대전과 인천 3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선선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속초 25도, 강릉 2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경상도의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부산, 대구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는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낮엔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